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히어로들의 활약은 늘 우리를 들뜨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0년 11월 18일 중국 운남성의 한 시골 마을인 루시현에서 전기 장비를 만지는 평범한 노동자가 중국 최대 폭력 조직인 흑사회에 소속된 120명의 깍두기들과 홀로 싸워 9명을 하늘나라로 보내버리고 48명에게 중상을 입혀 병원행 티켓을 끊어준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를 믿으시겠습니까? 1971년생인 왕지엔프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을 때려치고 어린 나이에 건설 현장에 들어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각종 트럭부터 대형 수송 트럭까지 운전하며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 후에 채굴한 석탄 가운데 좋은 돌과 나쁜 돌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는 선탄장을 직접 세워 운영하며 큰 돈을 만지면서 사업에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돈을 모은 왕지엔프는 2005년 자신이 살고 있는 루시언에 있는 1호 탄광의 운영권을 얻기 위해 노력한 끝에 국가로부터 30년 동안 탄광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따내는 데 성공.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석탄을 채굴하는 탄광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업 수완이 좋았는데요. 같이 일하는 광부들에게 석탄을 많이 채굴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석탄을 많이 채굴할수록 이에 따른 이익도 같이 나누는 등 철저하게 이익을 배분해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을 얻으며 당시 주변 탄광들이 경기 불황으로 하나둘 도산할 때도 유일하게 흑자를 내며 탄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지엔프가 운영하던 1호 탄광 옆에는 바로 2호 탄광이 붙어 있었는데 2010년 10월 15일 당시 2호 탄광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적자에 허덕이자 이 탄광의 운영권을 정춘윈이라는 사람에게 넘기게 됩니다. 1972년생으로 왕지엔프보다 한 살 어린 정춘윈의 집안 사정은 훨씬 더 어려웠는데요. 그런 가정 환경으로 인해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업을 포기하고 13살 때부터 탄광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탄광에서 일하는 것은 돈을 쉽게 모을 수가 없었고 결국 이리저리 방황하던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루시언의 깍두기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사채 사업으로 큰 돈을 만지게 됩니다. 그렇게 돈을 불기 시작한 그는 그 돈으로 업계들을 조직하고 이 업계들을 이용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사업체는 협박과 회유 등 각종 방법을 통해 강제로 운영권을 탈취해 결국 7개의 탄광을 운영하게 되고 그 지역의 유일한 호텔까지 소유하는 등 루시언의 대부로 불리게 됩니다. 특히 7개의 탄광 사업을 하던 정춘윈은 이때 1호 탄광을 운영하는 왕지엔프 주변에서 일부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인들과 자신의 정보원들을 통해 알게 되는데요. 철저하게 석탄의 채굴량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왕지엔프의 사업 방식은 자신의 아래서 일하던 광부들의 욕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이 광부들은 왕지엔프 몰래 바로 옆에 있던 2호 탄광에 들어가는 루트를 봐서 석탄을 5년 동안 몰래 채굴해 석탄 채굴량을 늘렸던 것입니다. 정춘윈은 왕지엔프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며 5년 동안 자신의 탄광에서 채굴해간 석탄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 또한 2호 탄광의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몰래 탄광의 한쪽 길을 뚫어놓은 곳을 20일 안에 보수공사를 해 차단할 것을 왕지엔프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왕지엔프는 이는 과거 이전 주인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기에 당신과는 무관한 일이며 20일 안에 보수공사를 완성시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버티기에 들어가자 이때부터 정춘윈은 자기 휘하에 있는 깍두기들을 동원해 거의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왕지엔프의 탄광에 와서 회방을 놓고 광부들에게 무력을 행사하며 정상적인 채굴 작업이 어렵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정춘윈은 자신의 과거 사업 방식처럼 보상금과 수리복원을 이유로 왕지엔프의 탄광을 거저 먹으려고 했던 것이며 왕지엔프는 이를 알았지만 보복이 무서워 그냥 조용히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춘윈이 수리복원을 요구한 최종 기일인 11월 18일이 점점 다가오자 왕지엔프는 죽음을 각오하고 탄광을 지키기 위해 무장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车上放了一支那个弹管里箱，做了2个土炸弹放在车上。假如他真的在半路上来干我的时候，那我为了保护自己，我还是没有办法，我还是要干。 그리고 이때 왕지엔프를 돕기 위해 한 명이 나서는데요. 그는 바로 왕지엔프 탄광에서 일하는 그의 직원인 전기수리공 왕페이윈이었습니다. 왕페이윈은 왕지엔프에게 다른 이들을 찾아 도움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나 혼자서 충분히 그들을 막을 수 있다면서 만약 정춘윈이 우리 탄광에 들어온다면 그를 비롯한 부하들은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자 왕지엔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왕페이윈을 탄광의 보험 책임자로 임명,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탄광의 주식 20%를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他是铁的心为这个王建福来立的，只要你郑春云敢带人来这个抢夺矿山，我就干。
用炸又炸。 어린 시절 병법소와 갱도전에 심취했고 사냥을 즐겼다고 알려진 왕페이위는 정춘인을 맞이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암시당에서 4개의 고위력 폭탄과 사람의 접촉이 있으면 순간 폭발하는 4개의 사제 지뢰도 구입하고 소총도 몇 자루 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소총을 구입한 날부터 매일 탄광에 구석진 곳에서 사격 연습을 했고 정춘인 일당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실과 탄광의 각 입구 등에 폭탄을 설치, 또한 탄광 남쪽의 작은 천장 쪽에 구멍을 파고 그 안에서 정춘인 일당을 저격하기 위해 자신이 저격할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18일 오전 정춘인 부하 120명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30대의 수용차를 나눠 타고 의기양양하게 왕젠프의 탄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차에서 검은색 양복을 입은 무리들이 하나 둘씩 무기를 들고 내리기 시작. 먼저 20명이 넘게 탄광의 냉동 창고로 들어가는 순간 폭탄이 터지자 검은색 양복을 입은 덩어리들이 하늘로 솟구치기 시작했고 그중 2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100여 명이 어찌할 바를 몰라 도망치기 위해 탄광 밖으로 뛰기 시작하자 저격을 준비하고 있던 왕페이는 모두 8발을 쏘고 그중 7발을 적중시키며 그 자리에서 7명을 하늘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이 밖에 탄광 사무실 쪽으로 향하던 곳에서도 묻어둔 폭탄이 터지는 등 이날 9명이 목숨을 잃고 48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耳朵当时是聋了是吗？聋了，耳朵当时就聋的了。现在呢？还是聋的，还比左舌子呢。是哪个耳朵聋的？只左耳朵是吗？右耳没问题。别的问题有。这是骨折是吗？骨折。这样呢，爆炸现场呢是这个理解是，因为呢爆炸点呢是有4个爆炸点，有一炮呢是没发生爆炸。这个可能性的话，就因为是职业杀手。来者不杀，杀者不拦。他的目的是要想达到什么？就说抢起矿产资源，在我们当地不是1次2次，爆炸的时候我都震发的了嘛。他们的子弟和我的子弟时代，我还跟离他们还近。当时这种情况、这种场景了，直接好像是变成个疯人式的，对吧？别的办法了。这个整个生命已经是9死1生。我们现在只打一个人，还是现在我自己现实。几乎我兄弟来人。 2012년 1월 10일 중국 운남성 중국인민법원은 정춘인에게 12개의 제명을 물어 법정 최고형을, 그리고 탄광을 지키려던 왕젠프는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왕페이윈에게 범행을 지시한 이유로 역시 법정 최고형을, 마지막으로 왕페이윈 역시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죄를 물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당시 왕페이윈을 변호하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마지막 변호를 했는데요. 일부 중국 언론들은 이 변호를 두고 중국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한 변호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我觉得这已经不是一般的故事，而是一种传奇，一种演绎。在这个传奇的演绎当中，被告人王建福成了一个受委屈的、被打压的受害者，而被告人王飞云成了一个为了世界和平、为了100多个阶级兄弟的生命安全而挺身而出的正义的救主和英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그에게 영웅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는 의견들이 많지만 루시안에서 120명의 깍두기들과 홀로 싸운 왕페이윈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중국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